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 평생을 자유를 꿈꾸며 살다간 시인 김수영. 절박한 현실에 부딪히면서도 끝내 시인의 양심을 지켜온 그의 생애는 자유를 향한 끝없는 여정이었다. 그것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의 여정이었다. 가족과 애인과 그리고 또 하나 부실한 철을 버리고 포로 수용소로 오려고 집을 버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보다 더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자유가 살고 있는 영원한 길을 찾아 나와 나의 벗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현대의 천당을 찾아 나온 것이다. 나는 원래가 얕게 살 줄 모르는 사람. 진실을 찾기 위하여 진실을 잊어버려야 하는 내일의 역설 모양으로 나는 자유를 찾아서 포로 수용소에 온 것이고 자유를 찾기 위하여 유자철망을 탈출하려는 어리석은 도민이 되고 말았다. 6.25 당시 의용군에 징집되었던 김수영은 탈출하던 중 포로가 되어 1951년 2월 이곳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김수영은 이곳의 체험으로부터 그 후 그의 시 근원적 주제가 될 두 개의 인식을 가슴에 낙인 찍듯 새깁니다. 하나는 약소민족의 서름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이념의 벽을 뚫고 나가는 전면적 자유, 태양, 하늘과 같은 막연한 어휘로나 표현될 수 있는 현실 일체의 것을 뛰어넘는 유토피아적 전망으로서의 자유입니다. 그 둘은 김수영 씨의 두 개의 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를 제어하기보다는 서로를 더욱 격렬하게 불붙였습니다. 현실에 대한 서름이 크면 클수록 자유에 대한 갈망은 증폭되었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치솟아 오를수록 현실은 더욱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의 시는 폭발적이고도 풍요로운 깊고 넓은 광활한 시적 공간을 이루어냈습니다. 김수영의 시적 공간이 자유라면 현실적 공간은 도시. 그 중에서도 서울을 한평생 벗어나지 못한다. 1921년 지금의 종로 육가 부근에서 손이 귀한 집에 맞이로 태어난 그는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병약한 아이였다. 국민학교 졸업반 때 장티푸스와 폐렴, 뇌막염을 한꺼번에 앓으면서 결국 설린 상업천수과에 진학하는 불운을 겪는다. 아버지의 권유로 진학한 상업학교였지만 수제소리를 듣던 그가 본과도 아닌 야간부에 가게 된 사실은 치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그가 쓴 가면은 우월성과 오만이었다. 오 애련한 영웅이여, 애석한 것은 너의 자만이다. 주산, 상업미술, 특히 영어에 뛰어났던 수영은 연극에도 소질을 보인다. 당시 유행하던 변사조의 약품 광고 흉내를 잘 내서 친구들은 그를 지유 사이드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동경유학, 간도 이주로 이어지는 김수영의 방랑은 해방과 함께 마침표를 찍는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가세가 희운 집안 살림을 도맡은 것은 어머니와 동생 수성이었다. 충무로에서 빈대떡 장사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나가면서도 가족들은 수영에게는 장남으로서의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려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동안 그를 들뜨게 했던 연극 배우의 꿈은 문학의 정렬로 바뀌었다.
종로통의 헌 책방 마리서사는 당시 새로운 문학을 표방하는 모더니스트들의 메카였다. 박인환이 운영하던 이곳 마리서사에 모인 모더니스트들은 1949년에 동인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간하는데 여기에 김수영은 김경린, 임호건, 양병식과 함께 참여한다. 도시적 감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동인지에 김수영은 공자의 생활란 등 두 편의 시를 발표한다.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고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김수영의 바로 보겠다는 의지는 그러나 곧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만다.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던 그는 문화 공작대란 명분으로 강제 징집되어 북으로 끌려간다. 평안남도 개천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지만 자기 집 바로 앞에서 첩자란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된다. 자유를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은 또 하나의 억압의 길이었다.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김수영은 전쟁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숱한 억압과 부조리를 경험한다. 육체적 고통보다는 이데올로기의 허구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김수영. 그가 꿈꾼 것은 저 벽 너머에 있을 자유였다. 부산으로 옮겨진 수영은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미군 야전병원에서 통역 겸 간호병으로 일한다. 1952년 마침내 석방이 된 그는 일거리를 찾아 부산 대구를 전전한다. 그런 수영의 모습은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 돌아가는 팽이의 서러운 모습이었다. 팽이가 돈다. 어린아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비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부릅니다. 살림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답듯이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 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비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뜨기 벽화 밑에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테니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이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당시의 그 대다수 모더니스트들이라는 건 그냥 외래어를 많이 쓴다든가 멋쟁이 이 표현상의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그쳤음에 비해서 김수영은 말하자면 그런 피상적인 모더니즘과 자기의 그 진정한 본질과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더니즘의 극한까지 갖고 결국은 모더니즘의 그 극복의 전망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 씨의 그 시의 발전 과정을 보면 초기 6.25 전의 시에는 좀 불투명한 요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6.25라든가 이런 그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역사적인 현실과 강력하게 부딪혔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생활에서 오는 그 고단함, 피해감 이런 것을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50년대 말쯤이 되면
역사랄까 이 사회 현실에 어느 정도 눈이 뜨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4.19라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개인적 지평으로부터 사회적 지평으로 나갈 수 있는 전망을 얻는 것 같아요. 나의 천성은 깨어졌다. 전쟁이 가져다준 처절한 경험은 그의 청년기를 지탱해준 학문의 열망을 무너뜨렸다. 언제까지나 삶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그의 이상은 산산이 조각나버렸으며 그가 마주친 것은 오직 서름뿐이었다. 헬리콥터여, 너는 서른 동물이다. 자유, 비애. 더 넓은 전망이 필요 없는 이 무제한의 시간 위에서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진흙도 없고 진창도 없고 미련도 없이 앙상한 육체의 투명한 골격과 세포와 신경과 안구까지 모조리 노출 낙하시켜가면서 안개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과감한 너의 의사 속에는 남을 보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보이는 긍지와 선의가 있다. 너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과 함께 손을 잡고 초동물 세계 속에서 영위하던 자유의 정신의 아름다운 원형을 너는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규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의 네가 전하는 자유의 마지막 파편에 스스로 겸손의 침묵을 지켜가며 울고 있는 것이다. (1955년) 김수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포구 구수동으로 이사한다. 전쟁 직전 결혼한 부인 김현경과 이제서야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었다. 그의 몸과 마음에 오랜만에 안정이 찾아왔다. 뜰이 넓었던 이 집에서 그는 직접 채소를 가꾸고 닭을 기른다. 6개월간 다녔던 자유신문사를 그만둔 것은 어디에도 얽매이기 싫어하던 천성 탓이었지만 양계는 그에게 난생 처음으로 직업을 가진 듯한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양계가 큰 돈벌이는 되지 못했으므로 그는 생활을 위해 번역 일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수영의 발길이 자주 닿았던 관철동의 헌책방은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책방거리는 그에게 새로운 지식의 원천이자 그가 생활을 위해 고를 번역거리들의 밭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독서는 아니었지만 그의 독서량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옙트센코, 베냐민, 블랑쇼, 바따유 등 그 당시로서는 가장 현대적인 작가들이 그의 글에서 거론되는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문화적 시야는 세계의 전 넓이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역이 생활의 수단이었다는 것은 그를 고뇌의 늪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진정한 나의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한탄, 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자책, 이러한 고뇌는 그의 일기, 산문, 그리고 시에서 가차없는 자기반성으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부단한 자기반성은 김수영 문학의 또 하나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자기반성은 그의 시를 한층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1958년 제1회 시인협회상을 받은 김수영은 이듬해 첫 개인 시집 달나라의 장난을 낸다. 마치 용광로처럼 그는 주위의 모든 것을 녹여내어 시를 만들었다. 한동안 그를 사로잡았던 서름은 점차 극복되어 폭포와 같은 힘찬 시로 나타난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집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오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집니다. 금장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세계에 안주해가지고 되풀이했다는 요소가 김수영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자기 갱신을 통해가지고 부단히 자기 세계를 넓혀갔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레퍼토리가 다양하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것과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주제에만 배타적으로 전문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혹은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사항을 남김없이 시로서 모색을 하고 추구했다. 이것은 상당히 특히 우리의 현대시의 상황에서는 희귀한 시인의 태도가 아닌가. 이것은 아주 김수영 시의 커다란 강점이 하나다. 김수영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자유는 4.19의 감격과 함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비애로서 느끼던 자유의 정체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그의 혁명은 끊임없는 자기 구정을 통해 완전에 이르는 작업이었으며 그의 시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의 최선봉에 서 있었다. 우리들의 적은 늠름하지 않다. 우리들의 적은 카크 다글라스나 리처드 위드마크 모양으로 사나우지도 않다. 그들은 조금도 사나운 악함이 아니라 그들은 선량하기까지도 한다. 우리들의 전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을 이가지도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우리들의 전선은 단계를 커도 놀만디도 연이 보지도 아니라 우리들의 전선은 지도책 속에는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집안 아닌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직장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동료인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의 모습은 초토작전이나 건일의 혈투 모양으로 활발하지도 않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다.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한다. 하늘의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다른 모더니즘 시인들하고의 다른 점은 모더니즘적인 그런 요소하고 그러니까 서구적인 세계주의적인 요소하고 그의 천부적인 서정적인 재능 누구에게나 이렇게 쉽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것이 합쳐져서 사실 그 초기 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모더니즘의 시가 아니고 아주 그 친근감을 주는 탁월한 서정시입니다. 개성 있는 서정시예요. 그런데 이제 4.19를 거쳐서 정치의식이 더 높아지고 또 4.19가 좌절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정치의식은 더 성숙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 이제 모더니즘 자체에 대해서도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자신의 그 서정적인 측면이 나약한 것이라고 봐요. 시는 힘이지 이게 그런 그 서정이 흘러서 시의 본질은 그 힘이 상실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후기의 시가 모더니즘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모더니즘적인 요소가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모더니즘에 더 깊이 빠져서가 아니라 그런 그 힘 있는 시, 정말 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시를 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의 서정성, 그가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서정성을 제거하면서 생긴 것이지 이게 모더니즘 쪽으로 더 깊이 빠진 것이 아니에요. 4.19 후 그는 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불같이 토해낸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계로 하자는 시가 말해주듯 그는 민중의 승리를 환희와 흥분에 차서 외쳤다. 이런 감격은 나는 아리조나 카보이야, 만시지탄은 있지만 등의 시에서도 계속된다. 그러나 혁명은 빗나가고 있었다. 혁명을 오도하는 구정치인의 작태 속에서 민주당 270일은 데모와 혼란의 연속이었다. 김수영은 4월 혁명 이후 자유는 극제했지만 시인들은 여전히 낙제했다는 뼈아픈 반성에 빠진다.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에 서서히 목소리를 높여간다. 나의 신앙은 자유의 회복이라고 말했듯 김수영에게 자유는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는 창작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1%이지도 덜한 언론 자유는 언론 자유가 없다는 말과 같다. 모든 창작 활동은 감정과 꿈을 다루는 것이고
감정바꿈은 현실상의 어떠한 규제도 넘어선다 라는 그의 발언은 오늘날에까지도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1960년 4월 24일자 동아일보에는 4.19 사태에 대한 문화인의 재언이라는 제하에 김수영의 글이 삭제된 채로 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흉측하게 자연된 언론 탄압을 두고 김수영은 죄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수영의 자유에 대한 믿음은 5.16과 함께 무참히 곤두박질친다. 혁명과 비애라는 자유의 두 극단을 체험한 시인에게 자유의 꿈은 또다시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4.19 혁명이 가져다준 자유의 확신은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방,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는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 쓴 반대진 냄새만 되살아났지.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혁명의 좌절과 함께 김수영의 시에는 적이 등장한다. 정체도 없이 양심을 빨아먹는 그의 적은 자신의 내부에는 물론 생활 곳곳에서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시인다운 시인이 없다는 한탄, 문단 주변의 억압된 현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던 김수영은 1965년 전봉건과 사기론, 문맥을 모르는 시인을 주고받으며 우리 문학의 쟁점 한가운데로 들어선다. 그가 벌인 가장 치열한 논쟁은 60년대 중반 이후 이어령과 전개한 일련의 공방이었다. 문학의 자율과 정치적 자유라는 대립적인 입장에서 팽팽히 맞선 두 사람의 논쟁은 자유 대 불온의 대립으로 명명되어 우리 문학사에 한 획을 긋게 된다. 선생님께서는 1968년에 김수영 시인과 몇 차례의 논쟁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치적 자유의 소심증에 걸려서 한국 작가들이 좋은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수영 시인은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것이 좋은 문학 작품의 생산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얘기했던 것은 방법론의 차이인데 오히려 혁명을 하고 정치에 투자하다 보니 미운 사람 닮아간다고 완전히 문학이 정치화돼 버리니까는 문학성을 전부 잃어가지고 김수영 시인의 앞에 부분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애써 찾은 혁명을 지켜가자 하는 그것처럼 돼가는 현상을 경계했던 거죠. 혁명을 하니까 더 좋은 문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역사상 거의 없다. 차라리 탄압받았을 때 투쟁하면서 쓴 시들이 훨씬 강력하다. 이래서 잘 아시는지 몰라도 논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면 불온시, 서랍 속에 든 불온시 나오는데 내가 불온시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김수영 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젊은 시인들의 서랍 속에는 불온시들이 잔뜩 깔려있다. 이 불온시가 햇빛을 보는 날 우리 문학은 진정한 문학이 될 것이다. 그건 아니다. 그 불온시가 불온시로서 발표되었을 때 좋은 시지 이미 불온시가 정치적 자유에서 자유스럽게 표현됐을 때는 또 하나의 다른 시를 시인들은 얘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써서 서랍 속에 든 불온시라고 해가지고 모든 저항시는 저항하는 그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 저항의 대상이 없어져가지고 전 요순 시절 표현돼가지고 모든 언론 자유가 있었을 때 오히려 서랍 속에 든 불온시를 휘두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나는 정치 고발을 갖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발이 다른 정치나 사회적 고발보다도 문학적 고발이라는 그 특성을 잊지 말아라. 그 앞에 애비가 지배하는 문화에서도 분명히 나는 어린애가 울면 애비라는 말로 서 협박하듯이 이분들은 협박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로 쓴 그거에 대한 김수영 씨의 반론이 나왔는데 뭘 반론했느냐. 애비라는 게 어린애 말 아니냐. 애비 온다 애비 온다. 우리의 공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반에서 억압받는 것은 누구도 억압받는다고 느끼지만 어떤 정치적 후보에 의해서 부르짖는 억압행위는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민중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도히 흐르는 당대의 지배하는 운영 때문에 자기는 꽃을 노래하고 싶은데도 부르주아지다 하는 반동의 소리가 들리면 못 쓴다. 그랬을 땐 똑같이 또 우리는 지배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정치적 자유가 있듯이 어떤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진정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실제 그 논쟁은 그 한국 문학에 있어서 거대한 그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 참여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계기로서 들어가는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게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순수파, 고수파, 문학 자율성을 부르짖던 마지막 목소리였고 그때부터 김수영 씨가 부르짖던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문학을 압도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문학의 자율성이나 순수 문학을 부르짖는 그러한 어리석은 평론가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 같은 목소리가 희소같이 가서도 계속구에 남지 않을 건가.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아픈 논쟁이었다. 둘 다 시대의 아픔을 가졌다. 나도 말 놓고 말 못했고 그쪽에서 말 놓고 말 못했다. 둘째, 우리들의 논쟁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논쟁 때문에 멀어지는 그것도 인간적인 서로의 그 문단적 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문학의 우정을 이렇게 멀리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 있었다. 세 번째는 아마도 이 땅의 참여 순수 민중 대 문학의 논쟁은 마지막이 아니었나.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나긴 했지만 완전히 마이너리티가 된 게 아닌가. 스스로 백기를 드는 소리가 더 안 됐지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시여 침을 뱉어라.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뛰어난 산문가이기도 했던 수영은 반시론에서 언어의 재치에 놀아나는 기교주의와 비참한 현실만을 그리는 폭로주의를 다같이 배격한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부정한 것은 지식인의 침묵이었다. 우리는 무슨 적이든 적을 가지고 적에는 가벼운 적도 무거운 적도 없다. 지금의 적이 제일 무거운 것 같고 무서운 것 같지만 이 적이 없으면 또 다른 적을 내고 내일의 적은 오늘의 적보다 약할지 몰라도 오늘의 적도 내일의 적처럼 생각하면 오늘의 적으로 내일의 적을 쫓으면 내일의 적으로 오늘의 적을 쫓을 수 없다. 이래서 우리들은 태평을 지닌다. 김수영 씨가 아주 어려운 시라는 것은 그건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김수영 자신은 시가 도저히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의미도 없는 내용도 없는 불가해한 시가 나쁜 것이지 난해한 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의 시가 그렇게 난해하다는 사실 자체는 한계라면 한계죠. 그러니까 그렇게 읽기 어려운 시가 수많은 대중에게 애송될 수는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시는 쉬운 시대로 처음에 이렇게 얼핏 다가올 뿐 아니라 많이 읽을수록 더 맛이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시는 많이 읽어야 우러나오는 의미가 있는 것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처음에 읽을 때 뭔가 탁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김수영의 시처럼 난해한 경우에는 딱 집어서 어디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실제로 김수영의 그 난해한 시하고 다른 그 요즘 유행하는 많은 난해한 시를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김수영의 시는 이게 뭔가 그 느낌이 달라요. 기가 펄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독자를 확 끌어잡는 게 있습니다. 현대식 교양을 걷는 때마다 나는 갑자기 피부를 의자가 돼. 이것이 얼마나 주의가 많은 파리인 줄 모르고 식민지의 곤충들이 24시간을 자기의 다리처럼 건너간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째서 이 다리가 부자연스러운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나는 나의 심장을 기계처럼 중지시킨다. 이런 연습을 나는 무수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반항이 있지 않다.
저 젊은이들의 나에 대한 사랑, 아니 신용이라고 해도 선생님 이야기는 20년 전 이야기이지요. 이때마다 나는 그때의 나이를 찬찬히 소급해가면서 새로운 연구, 새로운 역사라고 해도 좋다. 이런 경위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아. 이 다리 밑에서 엇갈리는 빛처럼 늙음과 젊음의 분간이 서지 않는다. 다리는 이러한 정지의 증, 젊음과 늙음이 엇갈리는 순간, 그러한 속력과 속력의 정돈 속에서 다리는 사랑을 해. 정말 희한하다. 나는 이제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을 똑똑하게 천천히 얻었습니다. 시는 행동을 위한 밑받침. 들어맞지 않던 행동의 열쇠가 열릴 때 나의 시는 완료되고, 나의 시가 끝나는 순간은 행동의 계시를 완료하는 순간이다. 시와 행동이 일치한 그의 정직한 삶에서 그의 시는 당당한 울림을 가지게 된다. 평소엔 겁먹은 듯 커다란 돈을 껌뻑거리고 있는 김수영이지만 일단 술이 들어가면 현실 비판을 거침없이 털어놓는 불같은 성격이었다. 그의 진지한 모습은 후배 문인들에게 살아있는 정신으로 깊은 감명을 주게 된다. 가령 뭐 술 마신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걸 들을 때는 저는 그야말로 이게 뭐 이게 이 온 몸의 세포들이 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부터 느끼는 기쁨, 이 정말 이거라고나 하는 그 느낌, 이 느낌이야말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물론 요즘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라든가 역사를 보는 그런 말하는 사회과학적인 이론 서적들이 많은데, 그런 종류의 책으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인간 펄펄 살아뛰는 정신, 이것을 저는 김수영 씨에게 봤죠. 물론 그는 생활적으로 소시민이죠. 그리고 그 시에도 자기의 소시민적인 생활에 대한 자기 반성,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나고. 그러나 김수영의 소시민성이라는 것은 그 소시민성에 매몰된 자기만족적인 소시민이 아니고 다른 이 넓은 역사적 지평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소시민성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60년대, 70년대 전 기간에 걸쳐서 김수영의 시정신이 생생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니, 바람아 먼지야 나는 얼마큼 적으니, 정말 얼마큼 적으니. 소시민적인 삶에 빠져있던 김수영에게 어머니가 계신 이곳 도봉산 기슭은 정신적 위안처였다. 한때 어머니에게 병아리 1000마리를 사들이면서 난생 처음 효자 흉내를 내보았다고 스스로 흐뭇해하기도 했던 김수영. 도봉산이 바라보이는 선산 기슭에 조그만 서재를 갖는 것이 작은 소망이었던 것처럼 그는 소박한 사람이었다.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때문이었겠지만 수영은 평생 가족들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아들 존과 우에게만은 예외였다. 아이들은 그에게 천국이었고
그런 아이들에게 그는 폭포와 같은 사랑을 내리부었다.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도시의 끝에 사그러져가는 라디오의 제갈거리는 소리가 사랑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그 강 건너에 사랑하는 아버지. 3월을 바라보는 마른 나무들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있는 저쪽에 쫓고 있어.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나고 보야지 우리의 박짓기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해. 이제 가시밭, 덩굴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까지도 살아나.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닥치는가?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절도는 열려라. 아들아, 너에게 광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잘. 인류의 종문의 날에 너의 수를 다 마시고 나면 네 대륙에서 석유가 고갈되는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 새겨볼 말을 너는 그 시의 피부에서 이 단단한 고리를 복사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한다. 복사씨와 살구씨가 한 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에 그릇된 명상이 아니다. 사랑의 변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시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갖다 이제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상당히 기발하고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아주 대담한 시죠. 저희가 그 시를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사실 그 김수영이 중에서 가장 좋은 요소, 가장 책이 발랄한 요소가 거기에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그 시는 일종의 그 행복의 미준, 행복의 이해감을 갖다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과거의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어두운 요소를 갖다 노래한 시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랑의 변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행복의 실현, 이걸 한번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토마스만 같은 사람도 우리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잔치 연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행복이 실현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사씨와 살구씨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노래를 하는데 이 복사씨와 살구씨가 미쳐 날뛴다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의 상상에 그 허를 찌르는 그런 아주 대담한 이미지죠. 이런 것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인류가 말하자면 구현하는 어떤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의 비전 이런 것을 이제 시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 현대시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 행복 이것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시를 갖다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네. 1968년 6월 15일 그날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던 수영을 구수동 집 근처에서 인도로 뛰어든 버스가 들이받는다. 수영의 나이 48세. 그의 시가 막 사랑이란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는 무렵이었다. 모든 가능성을 일시에 중단시켜버린 갑작스런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그의 치열한 시정신은 우리 문학사의 거대한 뿌리를 형성하는 김수영 신화를 남긴다. 죽음과 함께 쏟아진 무수한 찬사와 비평. 그러나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또다시 부정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거짓말의 부피가 하늘을 덮는다. 나는 눈을 가리고 변소에 갔다 온다.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가 내 말을 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속였는데 모든 것을 속였다. 이 죄에는 사과의 길이 없다. 봄이 오고 쥐가 나돌고 풀이 솟는다.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나는 한 가지를 안 속이려고 모든 것을 속였다. 이 죄의 여운에는 사과의 길이 없다. 불란서에 가더라도 금방 불란서에 가더라도 금방 자유가 온다 해. 흔히 이제 김수영을 갖다가 자유의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의 시인이라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자유하면 좋은 의미의 정치적인 자유, 억압이 없는 정치적인 억압이 없는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자유만을 연상해 지운데 물론 그러한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김수영이 노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김수영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건 그런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일체의 형식적인 제약, 일체의 관습의 제약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물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신선한 그 충동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의 일체의 기성 도덕으로부터의 어떤 그 자유, 혹은 또 일체의 관습이나 기성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물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근원적인 자유. 정말 시인이 정직하고 진실된 시를 쓰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그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정직한 발언을 하고 또 저항적인 발언조차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김성희 누이 주장했듯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현대시를 쓰는 사람은 당연히 참여시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명제가 양쪽으로 다 통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현대시인은 참여시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진정한 참여시인은 동시에 정직하고 진실된 현대의 시인이 되어야 옳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김수영의 시가 아직도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은 어느 시에서 누이야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 너는 이 말의 뜻을 아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자도 해탈도 할 수 없었습니다. 풍자로 자기 만족을 구하기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고 해탈로 건너가기에는 세상에 대한 서름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러나 풍자와 사랑, 해탈과 서름 사이의 그 치열한 싸움을 그는 자유의 이상으로 승화시켜 인간의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김수영이 오늘날 시적 이념을 달리하는 많은 시인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자신과 그리고 세계와 벌일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싸움의 생생한 증거를 그의 시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풀이 묻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끼어 풀은 묻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묻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녹는다.